네, 이 중국의 이 대국 굴기를 넘어서 이 군사 굴기를 상징하는 열병식 참석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기회와 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서 동북아 외교 주도권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중국 열병식의 관전 포인트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 교수님. 네. 중국 정부가 수립된 게 지난 1949년인데 열병식이 올해 14번째입니다. 14차례가 열렸고 15번째인데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인데 김 교수님은 또 이 무기, 군사 무기에 관해서 또 전문가신데 열병식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열병식에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 열병식을 남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공산국가니까 가능하죠. 네. 네. 우리가 독재 정권의 시절에 저는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네. 40년 전 국군의 날 행사를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네. 천막 치고 한여름 내내 연습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을 보면서 40년 전에 국군의 날 행사 시가전에서는요. 이 옆줄이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지금 중국의 열병식 지금 훈련 장면 보면은 아마 개개인으로 군화가 한 대여섯 개씩 달아 없어집니다. 엄청나게. 그 정도로 연습 많이 그럼요. 하는군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고 아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관전 포인트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이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네. 또 중국이 이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고 강력한 국가가 됐다는 과시죠. 어떻게 네. 보면 과시인데 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중국이 보통 그런 공산국가라든가 그런 힘을 지향하는 나라들은 저런 걸 보여줌으로써 대내 결속을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중국인의 단합.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독재주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큰 상징성으로서의 열병식과 그다음 북한처럼 그 무슨 단합 체조 네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게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그게 조금 힘듭니다. 예. 그러나 힘을 가시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입니다. 네. 네. 뭐 그 과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뭐 그 열병식의 규모도 규모지만 신무기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뭐 그 거기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너무 또 군사적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신무기를 좀 숨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어떤 무기들을 좀 눈여겨봐야 지금 될까요? 이제 그래픽에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둥펑 41. 41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예. 네. 근데 지금 중국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 둥펑 41을 이번에는 아마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혹시 또 미국이 저 무기에 대한 네. 재원을 확실히 파악할까 싶어서 나올지 안 나올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 정도의 무기는 미국과 소련은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저기 동풍 시리즈거든요. 저 네네. 미사일이 네. 동풍 시리즈가 이제 사정거리 1,000km, 2,000km부터 계속 넓혀왔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는 미국 알라스카 정도에 도달하는 정도까지 했다가 지금 이제 미국 플로리다까지 갈 수 네. 있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로까지 사정거리가 넓어졌다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은 중국의 미사일 실력은요. 네. 2007년에 그 인공위성 수명 다 된 거를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부실 정도로 네. 미사일 실력이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장정 로켓도 세계적 수준이고요. 그래서 네. 이미 그 로켓 미사일 실력은 미국과 소련, 러시아와 예. 어깨를 겨눌 정도로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뭐 전략 폭격기, 차세대 스텔스기, 뭐 하여튼 최첨단 신무기들이 대거 등장한다고 하는데 한번 또 지켜봐야겠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이 대규모 열병식을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의 심기는 매우 불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물론 우익신문이죠. 이 산케이 신문이 조선 말의 명성황후, 낭인에게 시해당한 명성황후에까지 비교를 했는데 미국 언론들의 이 같은 반응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한 5일부터 8월 25일부터 일본 4개 신문을 다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6일부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본의 사설과 기사들이 한국이 중국에 너무 경도된다. 이런
내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미국도 혹여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아까 제가 모두에 네. 한국이 중국을 가는 것은 네. 중국과의 이 동맹 관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북아 전체 관점에서 한국의 역할로서의 의미를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일본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일본도 끌어들여야 됩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것은 끌고 가되 네. 일본한테 군비 경쟁하지 말고 또 무슨 우리가 중국한테 경도되고 일본을 완전히 적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한국이 아니다. 네. 같이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자라고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콤플렉스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이 뭐 중국과 미국 끼어 있는 나라, 반도적 성격. 그런데 네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에게도 이제 당당히 얘기를 해서 네. 저 큰 틀에서 얘기하자 이렇게 돼야죠. 예. 이번에 이 한중 관계가 더 긴밀해지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또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은 일단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정부에서도 뭐 이 한중 관계는 일단 한미 관계, 굳건한 한미 관계에서 바탕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윤병세 장관이 존 케리 장관에게 소나무 묘목을 선물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해석해야 될까요? 이번에 중국 방문을 이제 열병식에 참석할 거냐 안 할 네네. 거냐를 가지고 늦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이 전승절 행사에는 참석을 하는데 네. 열병식에 참석은 좀 나중에 발표했는데 네네.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이례적으로 빨리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직간접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빨리 발표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가 우린 기본이 돼야 되겠죠. 동맹 관계가 뭐 네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들 하신 것처럼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대단히 역학적이고 동학적인 이러한 관계는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미중 관계, 중일 관계 굉장히 다단하게 얽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대단한 고차방정식이란 말이죠.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또 중일 관계는 대단히 가까워지는 형국이고 미일 관계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지금 밀월 관계고 말이죠.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물론 지난번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14일 담화에서 아주 간접적인 인용을 통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유리하다.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의 균형 외교를 취하는 게 결국 우리가 취할 외교적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또 한중 정상회담 의제, 그리고 이번에 이 전승절을 둘러싼 이 각국 간의 어떤 외교 관계 좀 짚어봤는데요.